안녕하세요. 화법과작문 수업을 맡게 된 신동진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했어요. 그쵸? 선생님도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일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법과작문 첫 시간으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화법과작문의 개념과 원리를 알고 문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개념과 원리를 왜 중요하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느냐? 왜 첫 번째 시간에 개념과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개념과 원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화법의 원리와 작문의 원리를 이해하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또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개념과 원리를 탄탄히 다지고 가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법의 개념, 작문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죠? 그렇죠.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법은 음성 언어로 되어 있고요. 작문은 그렇죠. 문자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차이가 있죠. 화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쵸? 하지만 작문, 즉 글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다른 특징이 있고요. 작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자가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고 독자는 어디서든 그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화법과 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음성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문자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잘 표현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 이런 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럼 화법의 요소와 작문의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소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화법의 요소가 되겠죠. 화법의 요소는 간단합니다.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청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청자는 메시지를 듣고요. 다시 화자에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청자는 다시 화자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네, 보는 것처럼 작문의 요소. 자, 작문은 필자,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는 그 글을 읽고 자기 내면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시 표현하는 건 꼭 필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화법과 장문은 화자와 청자, 필자와 독자가 서로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이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화법과 장문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글을 쓰면 댓글이 달리고 대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고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화법과 장문의 요소 중에서 여긴 지금 빠져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 화자, 청자, 필자, 독자가 속해 있는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쵸? 맥락입니다. 맥락을 파악을 해야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배가 아픈데 배 아픈 친구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우리 저기 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걸 보는 걸 바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법과 장문의 요소에서 화자, 메시지, 청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법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법의 사고 과정과 장문의 사고 과정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같습니다.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건 생각의 과정이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는 화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생성, 그리고 내용 조직, 마지막으로 내용 표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제대로 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제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화제 선정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주제를 선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청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말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단계가 화제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주제와 청자 분석,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말하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로 발표 수업을 한다. 자,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될 거고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누구에게 발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게 정해졌다면 그 다음엔 내용 생성입니다. 내용 생성은 말 그대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용을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과 선택은 신문기사도 좋고요. 책도 좋고 요즘에는 인터넷 기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생성하고요.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낸 것을 뭐 하느냐? 조직하게 됩니다. 조직은 다른 말로 하면 순서죠. 어떠한 내용을 어떤 순서로 조직해서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은 다양한 표현이 있죠. 네. 어떠한 표현을 써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또는 발표할 때, 대화할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표현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화법의 사고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언제든 뭐가 가능할까요? 점검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꾸어서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 조직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 준비를 하는데 내용 생성을 해서 맨 처음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하는 날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까? 아니죠. 비가 오면 바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땡땡땡땡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화법의 사고 과정은 꼭 정해진 틀로 맞춰서 한번 계획하면 그 계획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법은 다양한 담화 유형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다양한 담화 유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할 때 다르죠. 협상할 때 다릅니다. 그쵸? 토의할 때 다르고요. 토론할 때 다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담화 유형은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고요. 다음 차시, 그 다음 차시에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대화와 협상, 토의,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화법의 기본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작문의 사고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은 거의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순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그리고 내용 표현. 자, 거의 똑같죠? 네, 맞습니다. 표현만 달라졌는데 계획하기, 화제 선정에서 계획하기라고 하는 표현만 살짝 달라졌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똑같죠. 주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것인가. 마지막에 여기는 글을 읽는 사람이니까 독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계획하기를 정했다면 거기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요. 내용을 조직하고 내용을 표현하면 됩니다. 화법의 사고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화법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화법은 물론 조정이 가능하고 순간순간 과정에서 다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만 작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쳐쓰기가 가능하죠. 그 이유는 음성언어, 문자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문은 고쳐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쓴 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빼버리면 빼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고 과정 점검과 조정은 화법과 같지만 고쳐쓰기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수능 문제나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화법과 작문 사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요 기본적인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한 수능 문제 유형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순서의 사고 과정이죠. 자, 화제 선정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맥락 분석하기 유형이 나와요. 내용 생성은 자료 만들기, 내용 생성하기 문제가 나오고요. 내용 조직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용 표현은 표현 전략 사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쓰기는 내용 점검 및 조정,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는 설명 안 드렸지만 이 부분도 나옵니다. 내용 이해 및 평가하기. 가만히 보시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입장이거나 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요 맨 마지막 추가가 된 이 부분은 청자의 입장이거나 독자의 입장입니다. 즉
화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용을 파악하는 거와 그 화자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 또는 어떤 필자가 글을 썼을 때 그 필자가 쓴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 이게 청자와 독자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락 분석하기, 자료 만들기, 여러분들이 보통 자료 만들기,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신문 자료, 뭐 방송 자료, 이런 자료들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보기 지문으로. 그리고 표현 전략 사용하기는 이미 쓰여진 글이나 또는 화자의 말하기 내용을 읽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계획한 것이 반영이 됐는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틀린 부분, 조정해야 될 부분을 고쳐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맥락 분석하기는 반영하기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데 이번 시간에 이거는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요 화제 선정과 계획하기는 실제로는 모든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던 화제 선정과 계획하기는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몇 문제 수능 특강 문제집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좀 쉬셨나요? 네. 오래 수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듣는 수업이니까 아마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수능 특강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수능 특강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제 선정,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해 볼 것이냐, 그 부분을 몇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 특강 21쪽 이미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직 시작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풀 거는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느냐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21쪽 보시면 모든 문제는 발문이 가장 중요해요. 발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거에 체크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반대신문식 토론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신문식은 별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입장을 얘기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 입장을 내는 거고요. 다시 찬성, 그 다음에 반대,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뭡니까? 토론입니다. 토론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서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토의랑은 조금 달라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제대로 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겨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토론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토론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힌트는 사회자가 가지고 있겠죠. 사회자, 지금부터 게임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 나왔네요. 게임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쭉 찬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찬성하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듣고 토론에 임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핵심은 게임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항상 맨 처음에 볼 건 그렇죠, 발문입니다. 발문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맞죠? 아까 우리 화제 선정하는 것처럼 주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누굴 분석해야 되죠? 화법이니까 청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요 기본적인 단계를 놓치면 문제를 풀다가 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23쪽으로 갈까요? 23쪽, 바로 다음 쪽인데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3쪽 네, 볼게요. 발문 먼저 봐주라고 했죠. 발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측과 학교 측이 실시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체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협상의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학생 측과 학교 측이 협상을 한다입니다. 협상이라는 건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주고 받고,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어떤 주체들이 협상을 하는지. 학생 측과 학교 측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죠, 뭘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지, 그걸 빨리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학생 측은 항상 학생들을 위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고마워했어요. 미리 서면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인터넷에 대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결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화제를 찾았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 학생이 학교 측과 협상을 하는데 학생 측이 자신의 주장만 하거나 아니면 학교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올바른 협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는 학생 측이 맨 처음에는 기숙사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하고자 했는데 뒤로 내용이 진행이 될수록 기숙사 인터넷이 아니라 기숙사의 다른 부분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와 상관없는 내용을 학교 측에 요청을 한다. 네, 그러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말하기, 주제에서 벗어난 말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0쪽입니다. 30쪽으로 휘리릭 넘어가시면 네. 자, 이제 뭐부터 봐야 될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음은 학생의 작문과제, 학생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과제. 네, 작문과제. 작문과제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볼게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글쓰기. 자, 이번엔 글쓰기네요. 작문이네요. 자, 작문의 계획하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누가? 독자가 되겠죠? 그렇죠. 친구들이 독자가 되고요. 얘가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글이죠. 글을 쓰는 목적, 즉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겠네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문의 계획하기 단계에 나온 건데 문제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걸 바탕으로 학생의 초고를 살펴보면 됩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글을 쓰는 글이긴 맞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빠졌거나
또는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설득하는 글을 쓴다거나 이렇다면 이 글쓰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계획하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하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2쪽입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 초고이다. 네, 발견했네요. 건의문. 자, 건의문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건의하는 겁니다. 건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빨리 찾아야 될 게 뭘까요? 글을 썼어요. 그렇죠. 독자가 누군지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누구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금방 나오죠. 구청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독자는 누굴까요? 예상 독자는 네, 보니까 구청장님이네요. 독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건의를 하는지 빨리 찾아야 되겠죠. 네, 앞부분 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구청 누리집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구청의 쓰레기통 철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왔어요. 쓰레기통 철거 문제. 됐죠? 자, 그러면 글을 쓰는 목적도 찾았고 독자, 예상 독자도 찾았고요. 그리고 주제도 찾았습니다. 요 세 개를 찾았다면 그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뒤에 이제 연습 문제처럼 나온 거를 잠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쓰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한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우선은 39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9쪽. 네. 자, 39쪽. 38쪽이네요. 38쪽. 38쪽 문제를 이렇게 보면 발문 한번 볼게요. 가는 박물관 안내이고 나는 안내를 들은 후 박물관을 관람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안내를 들은 후 박물관을 관람한 학생들의 대화니까 아마 이 대화는 청자들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 나올 거고요. 가는 박물관의 안내예요. 안내면 안내한 사람이 있겠죠? 그쵸? 이 안내한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안내를 준비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네요. 39쪽에. 다음은 안내사가 가를 준비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자, 안내사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떠올렸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물관 설립 목적, 신청 조건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용 생성하기랑 관련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생성하기 문제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렇죠. 화제 정하기 맨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내사기 때문에 이 안내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어떠한 특징을 안내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였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 학생들이 곧 청자가 될 거라는 걸 분석한 후에 안내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개관, 시간, 휴관일,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41쪽입니다. 41쪽.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쵸?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글을 쓰는 목적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도 정확하게 나오죠. 대학 입학 담당자. 자, 이렇게 글을 쓰는 목적이 뚜렷하고요. 예상 독자도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한다라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계획하기 위해서 목적과 그 다음에 독자 분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생성하기와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내용이 어떻게 글의 기본적인 초고에 반영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하기를 바탕으로 된 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문제는 결국엔 어떤 문제죠? 네,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즉, 진로와 관련하여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위의 지문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다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뭘 보셔야 되냐? 화제 정하기, 계획하기 단계에 독자를 분석하거나 청자를 분석하거나 어떤 목적, 어떤 주제로 말을 하고 또는 글을 쓰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발문을 조금 신경 써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첫 시간이니까 오늘 살펴본 문제를 바탕으로 다른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 때 항상 발문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 천천히 문제를 이해해 나가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계약하고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약간 어색하죠? 네, 선생님도 학생들을 앞에다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조만간 학교에서 만날 거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문에 나와 있는 담화 유형과 글쓰기 유형을 확인하기. 자, 담화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나 또는 협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쓰기 유형은 자기소개를 하는 글인지 아니면 건의문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 독자를 분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청자가 들을 것이냐, 어떠한 독자가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글의 기본적인 조직이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표현도 달라지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글쓰기의 주제를 확인할 것, 토론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어떠한 주제로 글쓰기를 할지 또는 말하기를 할지 주제를 파악하는 것, 지문을 통해서든 발문 안에서든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빨리 하면 할수록 화법과 작문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본 문제의 팁은 요겁니다. 계획하기 단계의 문제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계획이 반영하고 있는 문제, 이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는 어떤 문제다? 그렇죠.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내용 생성하기와 관련된 문제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특별히 주지는 지금 않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화법과 작문 게시판에 올려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혹시 문학 또는 독서와 관련돼서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올려주면 선생님이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래서 궁금한 점은 온라인 게시판, 그 클래스, 화법과 작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수고하셨습니다.